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이 과연 유튜브에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그대로 쭉 촬영하게 된다면 아마 이제 4월 말쯤에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될 텐데 그때까지 등교 계약이 안 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재생 시간이 30분짜리 수업 영상에 평균 재생 시간이 한 23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은 이 강의 영상을 쭉 시청하고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니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어떻다 저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불편한 사항들을 최대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또 그리고 잘 수업 영상을 보실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를 좀 더 좋은 음질을 녹음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주문해 놨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왔어요.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고음질의 강의 영상을 녹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선사문화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선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부분 이미 여러분 다 배워서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 시간에도 배워서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해도 잘 되고 그죠?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아시아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배웠던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약간만 신경 쓰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은 역사 과목이잖아요. 그죠?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과거를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넓은 의미에서 사용될 때의 역사의 뜻이고요. 자,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인간이 살아온 시간, 시간에 대한 기록을 좁은 의미에서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글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그 과거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서술하여 남긴 기록을 가지고 좁은 의미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선사문화의 전개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선사 한자는 어떻게 쓰나요? 먼저 선자에 역사 사자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프리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선사란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역사 이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선사라고 할 때 이 역사 숫자는 히스토리는 넓은 의미에서 역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좁은 의미에서 역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좁은 의미에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글을 써서 기록을 남기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선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그 기록으로 남기기 이전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 기록 이전의 역사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이 글을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무덤이라든지 그지? 아니면은 집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인간이 남긴 그들의 삶의 흔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글자는 보통 이제 청동기 시대 즈음부터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톡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뭐 집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만 무엇한다?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3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문화의 전개 첫 번째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 동아시아에서 인간이 살았던 최초의 흔적은 대략 언제쯤 것으로 보고 있냐면요, 늦어도 20만 년 전쯤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허우드라든지 한국의 상원 평양 근처인데요, 검은모루 동굴이라든지 경기에도 연천 전곡리 같은 곳들에서 이러한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를 살았던 인간은 우리 그러니까 현생 인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이제 현생 인류하고 현재 인류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인류 화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원숭이에서 점차 진화를 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이전의 인류의 경우에는 땅속에 묻혀 있었던 화석, 뼈에 생긴 모습들을 통해서 당시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어느 단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화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인류 화석이 발견이 되었느냐? 라틴어로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진화를 보인 인류 화석이 중국 위안모라든지 베이징 같은 곳에서 화석의 형태로 발굴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이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사실 크게 관계는 없는데요.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배경 지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려면은 그 앞뒤 이야기를 좀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호모 에렉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대충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인류 최초의 화석, 최초의 인류 화석.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 최초의 화석에 어떤 학명이 붙어 있나요?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의 이 학명이 붙은 화석이 아마 최초의 인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을 겁니다.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거의 원숭이와 가깝게 생긴 이 인류 화석이 왜 인간이라고 보았는지 혹시 배운 기억이 나나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으로 두 발로 걸은 흔적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요. 뼈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두 발로 걸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등장을 해요.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진화 단계의 인류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호모 하빌리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때부터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진화 단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등장하는 게 호모 에렉투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호모 에렉투스 단계 화석이에요. 에렉투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고추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고추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이때부터 인간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걸었다라고 이렇게 본답니다. 사실 호모 하빌리스도 곧게 펴진 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이 화석보다 요게 먼저 발견이 됐대. 그래서 에렉투스가 처음으로 곧게 서서 다닌 사람인 줄 알고 호모 에렉투스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나중에 도구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호모 하빌리스의 화석이 발견이 되어서 이름은 하빌리스라고 했지만은 사실 처음부터 얘네들부터 곧게 서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뭐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에는요, 불과 언어를 사용한 그런 어떤 인류의 발전 단계를 보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현생 인류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하고 거의 두뇌의 용량이 비슷한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생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위안보나 베이징에서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동아시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1700만 년 전부터 한 10만 년 전까지 존재했던 인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언제부턴가 동아시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호모 하빌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동안 아마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동아시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나무 위키에 뭐 찾아보시길 바래요. 사실 이건 고고학의 영역이라서 선생님도 잘은 모르고요. 대충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 참 재밌지 않나요? 아니 말고. 자,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생 인류는 언제 등장을 하느냐? 동아시아에 약 4만, 거기 이제 오타 있어요. 4만 년 전 아니고 4만 년 전이에요. 네, 이해는 니은으로 고쳐주세요. 현생 인류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4만 년 전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명으로는 호모 사피엔스 슬기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뜻을 가진 학명이 붙어 있습니다. 안 써도 되겠지? 호모 사피엔스. 그래요. 뭐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니까. 자, 이들은 후기 구석기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문화도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후기 구석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직전, 그러니까 구석기 문화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을 후기 구석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후기 구석기 문화의 경우에는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동아시아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지? 당시 구석기 시대의 인간들이 정말 기술력도 부족했던 구석기 시대의 인간들이 어떻게 바다 건너 일본까지 건너가서 살거나 혹은 구석기 문화를 전해줄 수 있었을까? 자,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추십시다.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였어요. 지구상 거의 대부분의 물이 얼어 있었던 상태였어. 자, 그러다 보니까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야 될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땅 위에 얼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석기 시대 때에는요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 구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었다? 밑줄 칩시다. 일본은 구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교과서 21페이지, 교과서요, 교재 아니고 교과서 2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때 당시를 추정한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역도 아마 시베리아로부터 구석기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또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금방금방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구석기 시대에는 왜 구석기 시대인가요? 그렇죠. 인간이 돌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흔적을 발견하고 그때 당시의 모습을 추정하기 때문에 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석기를 만드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한번 그죠? 그래서 먼저 번의 방식이라서 구석기, 나중에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라서 신석기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자, 구석기는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유추칩시다. 뗀석기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그죠? 도구를 만들 줄 아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거의 없었던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돌멩이를 원시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때리거나 던지거나 해서 그죠? 깨뜨려 가지고 날카로운 단면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뗀석기, 깨뜨려 사용했다라고 해서 돌멩이를 떼서 사용했다고 해서 뗀석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뗀석기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 뭐가 있나요? 그렇죠. 주먹, 도끼 같은 것이 있죠. 그죠? 자, 사실 이 주먹도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긴 한데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먹도끼가 이름이 왜 주먹도끼일까요? 어떤 학생들은 주먹만 해서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주먹도끼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는 것처럼 쥐고 사용했다고 해서 주먹도끼고요. 크기는 대략 한 16cm에서 한 21cm 정도가 되는 그런 어떤 돌멩이로 만든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겉보기에는 그냥 깨진 돌멩이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되게 생겼는데요. 이 고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주먹도끼하고 이제 일반 돌멩이를 구분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연천, 아까 이야기했던 경기도 연천에서 주먹도끼가 1977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미군 병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도 연천에서 그 숱하게 널린 돌멩이 중에 이거 주먹도끼 아니야? 하고서는 처음으로 발견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경기도 연천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기 이전에는요, 아시아 지역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된 적이 없었어. 거의 대부분 이제 유럽 지역에서만 발견이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논리로 사용이 됐었냐면은 유럽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아시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 문명의 발전은 유럽이 주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증거로 많이 활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연천에서 이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면서 그런 이제 논리들이 전부 다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알아서 어디다 쓰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류 역사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배워둬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동아시아사를 그렇게 언젠가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당시의 인간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활동, 경제활동은 동물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죠? 식물을 뜯어먹는 채집이라든지, 그죠? 자기보다 이제 약한 혹은 먹기 좋은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수렵이라든지 고기잡이, 어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구란 바로 그런 어떤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자, 이 당시에 인간이 주로 했던 경제활동이 채집, 수렵, 어록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인간이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냥 도구였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집게, 찍는 데 썼던 집게 같은 경우에도 사냥 도구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기를, 사냥해온 고기를 손질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구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빙하기라 그랬어요. 그죠? 빙하기, 영어로 뭡니까? 아이스 에이지라고 해요. 그죠? 같은 이름의 애니메이션도 있죠. 그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아이스 에이지 하면 떠오르는 어떤 동물이 있어요? 뭔가요? 바로 매머드 혹은 맘모스예요. 그죠? 자, 이 빙하기에는요, 지구상의 동물이 어떤 동물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맘모스라든지 큰 콧부리 같은 그런 어떤 대형 초식 동물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런 맘모스 같은 거대한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대략 한 20명이나 50명 정도가 무리를 지어서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주먹도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빙하기다 보니까 지금보다 날씨가 훨씬 더 춥던 시기다 보니까 그죠?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을 것이고 식물 자체도 지금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채집을 하더라도 한 군데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식량을 채집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사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죠? 식물이 적으니까 동물들도 적었을 거 아니야. 그지? 한번 사냥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사냥을 할 수가 없어서 또 사냥할 동물을 찾아서 무엇했을 것이다. 그렇죠?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동하면서 하는 이동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동 생활을 했을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집을 잘 지을 기술도 없었겠지만은 굳이 집을 잘 지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밑주십시다. 이들의 경우에는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굴이나 막집에 주로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막집은 뭘 가지고 막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막 지었다라고 해서 막집이에요. 나무나 풀 같은 거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얽어가지고 간단하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집을 만든 걸 가지고 막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들 역시 불과 언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원시적인 상태의 인간이었지만요. 그 당시의 인간들도 현재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밑주십시다. 동굴에 그린 벽화나 아니면은 바위에다가 긁어가지고 남긴 바위 그림 같은 것들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이런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요, 들소나 사슴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기록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림을 왜 그렸을까? 다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동물들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그렸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인간이 배고프면은 아무 생각 안 들잖아요. 그지? 이때 당시에 식량을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동물을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어떤 배고픔에서 비롯된 가장 원초적인 그런 자신들의 욕구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서 남겼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몇 분 정도 된지 볼게요. 네, 현재 21분 정도 녹화되고 있는 중이네요. 자, 후딱 봅시다. 자,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쯤에 빙하기가 끝이 나게 되고요. 밑주십시다. 기온과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게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구상에 얼어있던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바다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땅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따뜻해지게 되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서 일본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륙과 분리가 되었겠죠. 그죠? 섬나라가 되었겠죠. 그죠? 구석기 시대가 끝이 나면서 일본은 섬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날씨가 급 따뜻해지게 되면서 맘모스와 같은 그런 어떤 대형 포유류들이 멸종을 하게 되고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슴이나 멧돼지 같이 이렇게 작고 빠른 동물들이 생태계의 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슴이나 멧돼지처럼 작고 빠른 동물들을 인간이 주먹도끼 같은 것들을 들고 가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그런 동물들을 사냥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했을까? 활이나 창처럼, 그죠? 빠른 속도로 던지거나 쏴서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돌멩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작고 정교하게 다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석기 교과서에 빠졌는데 예전에 중석기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잊으세요. 아무튼 이전보다 훨씬 더 작고 정교하게 다듬은 무엇을 만들게 된다? 간석기. 갈아서 만든 도구, 돌로 만든 도구,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석기 시대인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네, 선생님이 지난 이제 유튜브 끝날 때쯤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개인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유튜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들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 처음 개설한 게 2018년이었고요. 2년 가까이 유튜브 활동 물론 꾸준히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현재 이제 선생님 채널의 구독자가 140명 정도더라고요. 네, 1000명이 넘어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아마도 선생님이 이번 생애 안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떼돈을 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이 약속을 할게요. 우리 학교에다가 운동장 파가지고 거기다가 수영장도 만들어 드리고요. 또 뭐 만들어 줄까요? 선생님들이 필요한 주차장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뭐 있으면 좋을까? 수영장 말고 우리 학교 강당이 큰 게 없어요, 그죠? 대강당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하겠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된 유튜버가 됐을 때 다시 선생님한테 약속 잊지 말고 지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신석기 시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비로소 인간의 경제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간의 삶을 급격하게 바꿔놓은 중요한 경제활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그죠?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서 풀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풀의 양도, 식물들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이동하지 않아도 한 군데에 머무르면서도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죠? 먹을 수 있는 식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동물의 개체수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들을 한 군데 가두어 기르면서도 혹은 데리고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식물들을 풀을 먹일 수 있다 보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이제 관리해서 먹기 위해서 키우는 목축 같은 것들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지금까지는 자연에 의존해서 물론 이때도 자연에 의존하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매일같이 식량을 수렵하고 채집하는 데 열중했던 인간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식량을 무엇할 수 있는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식량 생산자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바로 이 신석기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간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이 인류 문화의 발전의 시작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당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몇 줄 칩시다. 강가나 구릉, 평평한 땅에 정착을 했어요. 강가나 구릉이 물을 구하기 쉽고 또 평평하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쉬워서이죠. 그죠? 또 농사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고기잡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식량을 확보하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인간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끊임없이 이동하던 인간들이요,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한 군데에 머무르면서 살게 돼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는 집을 더 잘 지을 필요가 있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집을 지었습니까? 막집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움집을 지었어요. 그죠? 몇 줄 칩시다. 자, 막 지은 집이라서 막집이라고 한다면 움집은 왜 움집일까요? 움집은요? 그렇죠. 땅을 움푹 파서 그 위에다가 이제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엮어서 덮개를 덮은 집이다. 땅을 움푹 팠다고 해서 움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당시 신석시대 인간들은 왜 굳이 땅을 움푹 파서 집을 지었을까요? 자, 지금은 우리가 비바람을 막아주고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에 뭐가 있나요? 전부 다 벽이 있어요. 그죠? 벽을 통해서 인간이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비바람을 막는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사실 이 벽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청동기 시대나 가야 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벽이라고 하는 걸 만들 줄 몰랐던 신석기 시대의 인간들은 어떻게 가장 손쉽게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확보했던 거예요? 땅을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오늘날 이제 방과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개념으로서 집을 만들어서 사용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국사 배울 때는요,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틀릴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정착 생활했으니까, 그죠? 자, 그렇지만 동아시아사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죠? 왜?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연평균 강수량 400mm 이하 되는 초원 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슨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죠. 동물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석혁명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유목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동 생활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국사하고 조금 구분 지어서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도구 봅시다. 몇 줄 칠게요. 신석기 시대니까 간석기,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도구, 목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간석기와 목기로 동물들을 사냥하기도 했었겠지만 이때는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간석기나 목기를 사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돼요. 농사에 필요한 간석기나 목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요. 또 인간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목축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얻어놓은 식량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먹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단단한 곡식 같은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 위한 조리용 도구가 필요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보관하고 조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토기가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었죠. 그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농경의 흔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런 어떤 신석기 유적들도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뭐 어쨌든 신석기 시대에는 토기가 사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줄 칩시다. 뼈 바늘,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날카로운 바늘처럼 사용을 해서 옷감이나 그물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요. 활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슴이나 멧돼지처럼 작고 빠른 그런 어떤 동물들을 사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간이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먹을 것이 많아졌어요. 그죠? 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간은 훨씬 더 잘 생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며 또한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식량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게 되면서 인간의 인구 규모도 인간 집단의 규모도 늘어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수백에서 수천 명 단위의 그런 어떤 부족 사회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좀 옛날 설명이에요. 요즘에 좀 보면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경의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기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농경의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았었던 그런 흔적들이 또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신석기 시대 들어가게 되면서 구석기 시대 때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뭐 그렇게 또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인간의 어떤 자기의 능력보다는 물론 자기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사가 잘 되려면 나 혼자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그죠? 햇볕도 적당하게 잘 쬐어줘야 되고 비도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자연의 손에 달려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자연에게 자신의 소망을 비는 그런 어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연 숭배 신앙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보다 강한 동물을 숭배하는 뭐 토테미즘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불이라든지 바람, 물과 같은 이런 어떤 자연물들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원시적인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죠. 또 농사에 가장 많이 중요한 요소인 아까 얘기했던 비라든지 그죠?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다가 자신의 소망을 비는 그런 어떤 제천 행사, 제사 같은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자적인 존재인 무당, 샤먼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같은 이러한 신앙들이 신석기 시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간다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신석기 시대의 발전의 모습이 동아시아 각각의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유물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학교에 수영장, 대강당, 주차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세요. 알겠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